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서울 종로에서 빅매치가 성사됐다, 요렇게 표현해서 기사를 쓰는 신문, 방송, 언론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빅매치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상당히 표면적으로 서울 종로 선거를 보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본다면 결국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로 선거에서 만약 이낙연 전 국무총리한테 지면 황교안 대표의 미래가 없느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이번 4월 15일 날 종로에서 당선되는 사람은 둘 다 사실은 누가 당선되든 간에 한 1년 8개월 내지 1년 9개월 정도만 금배지 달고 있다가 대선에 출마할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황교안 대표가 더 높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대선에 출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친문 세력들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를 이어받을 그런 권리를 아마 부여하지 않을 가능성, 권리당원들이 굉장히 많죠. 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종로 선거에서 낙선하든 아니면 당선하든 차기 대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당선 낙선과 관련 없이 그 갈 가능성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서울 종로 선거가 그간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들을 제가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론조사상 세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한 2주 정도 됐죠. 거기에 보면 대략 52대 20몇 이래갖고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데, 역대 종로 선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 종로 선거는요, 민주당 계열이 대략 한 51 정도 되고 한국당 계열이 대략 한 48, 9 정도 됩니다. 그 다 통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2년 선거를 보면 총선이죠. 총선을 보면 이종찬 후보가 35, 김경재 후보가 26, 이내은 국민의당 후보가 24. 이내은 국민당 후보는 정주영당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렇게 돼서 이종찬 후보가 35% 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1992년에. 그러면 1996년에는 또 이명박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이때도 이명박 후보가 41% 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종찬 후보가 34, 노무현 후보가 18.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권의 표를 가져가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야권이라는 게 이제 그 당시의 야권이죠. 그래서 이명박 당시 신한국당 후보가 41% 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럼 16대 때는 이때는 한나라당 때인데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죠. 근데 정인봉 후보가 49, 이종찬 후보가 40, 49대 40으로 또 정인봉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그리고 나서 2004년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역풍이 있었던 되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그 다음에 2008년에도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 직후에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이때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그 다음에 2016년 그 선거도 새누리당이 워낙 공천파동을 심하게 겪었기 때문에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19대 같은 경우가 2012년이죠. 이때는 정세균 후보와 홍사덕 후보가 2파전으로 맞붙었습니다. 이때는 52대 46.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 시점은 19대에 정세균, 홍사덕 이렇게 맞붙었을 때, 이때가 제가 보건대는 민주당 계열의 표의 최대치가 나왔고 한국당 계열 표의 최대치에 조금 못 미치는 표가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 종로에서의 표라는 것은 늘 52대 47, 8.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표가 52, 47, 8 정도가 한국당 계열의 표였다. 그러니까 2파전이 되면 한국당이 이길 수가 없다. 그게 총선 결과를 쭉 지난 한
8, 9차례의 총선 결과를 점검해 본 제 결과입니다.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온갖 신문, 방송, 유튜브 뭐 이런 데 보면 뭐 황교안 대표 필승 카드 있다는데 필승 카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격려의 말로 받아들이시고요. 냉정해야 됩니다. 선거는 냉정해야 되는데 냉정하게 보면 이렇다. 그러면 사실은 뭐 꼭 총선만 볼 건 아닙니다. 대선도 봐야 됩니다. 대선에서 서울 종로구에서 표가 어떻게 갈렸느냐. 자,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 2017년 대선에서 42% 얻었습니다. 여기서 홍준표 후보 21, 안철수 후보 23, 유승민 후보 7, 그 다음에 심상정 후보 6 이렇게 얻었는데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열린 대선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 후보는 42%밖에 못 얻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민주당 계열로서는 최대치가 나와야 될 선거였는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후보는 42%밖에 종로에서 얻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한국당의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가 꽤 많은 표를 가져갔죠. 23으로 2등을 했으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 표가 42%밖에 종로에서 안 나왔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최대치가 나와야 될 선거에서 그만큼을 못했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전에 2012년에는 얼마 나왔느냐? 박근혜 후보가 48, 문재인 후보가 51. 이게 2파전에서 민주당 계열이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2012년에 얻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때 박근혜 후보가 종로에서 얻은 48도 제가 보건대는 한국당 계열로서 얻을 수 있는, 종로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얻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각 민주당 계열과 한국당 후보가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종로에서 2파전으로 맞붙어서 얻는다면 한국당 후보가 질 가능성이 높다. 그게 제 결론이고, 그러면 2008년 이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워낙 강한 가운데 치러진 선거. 그래서 이때는 이명박 후보가, 왜냐면 현대 출신인 이명박 후보가 현대 사업 본사가 개동에 있었습니다. 종로구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53 나왔고 정동영 후보가 25% 나왔습니다. 종로에서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이것은 한국당 계열이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제가 47 내지 48이라고 하는데 그걸 5%포인트 뛰어넘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 이명박 후보라는 사람의 개인기와 현대 본사가 종로 개동에 있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면 2002년에 46대 50 노무현 후보가 종로에서 50이 나왔고, 그러면 1997년에는 이회창 후보가 41, DJ가 45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이때는 이인재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인재 후보가 종로에서 13%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무슨 얘기냐면 종로에서 2파전으로 붙으면 한국당 후보가 질 가능성이, 역대 선거를 보면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얼마 정도로 지느냐? 3 내지 4% 정도로 포인트로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게 제 결론이고요. 그러면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로서는 어떤 선거 전략을 가져야 되겠느냐? 여기에서 제가 아까 대선 결과를 얘기해가면서 바로 2017년 대선 결과에 서울 종로에서 문재인 후보 42, 홍준표 후보 21, 안철수 후보 23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제죠, 어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44대 49입니다. 부정이 49, 긍정이 44. 그래서 일주일 전에 비하면 긍정은 3%포인트 올라갔고 부정은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부정적 여론은. 이것은 아마 최근에 여러 가지 정황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결집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수도권에서 보면, 서울에서 보면 긍정이 41%, 부정이 52%, 중립이 5%입니다. 그러면요, 잘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서울에서 긍정이 40, 아니, 그렇죠. 서울에서 긍정이 41, 부정이 52에 중립이 5다. 이러면 이제 대략, 아, 선거 캠페인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구나 하는 게 딱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선거 캠페인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종로 선거는 이낙연과 황교안의 대결이 아니다. 문재인과 황교안 대결이다.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종로 선거에서 이런 구도를 유권자들이 확실하게 인식을 한다면 이낙연 후보라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낙연 대 황교안 싸움이 완벽하게 아마 민주당은 그렇게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이낙연과 황교안, 전직 총리들끼리의 대결. 이 구도가 유권자들한테 먹히면 황교안 후보가 진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권 심판론으로 가져가서 문재인의 중간평가와 황교안 후보의 대결이다. 이런 구도로 유권자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다면 황교안 후보가 이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통계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통계로. 그렇기 때문에 선거라는 것이 흔히 인물, 정책, 구도라고 합니다. 정책, 뭐 황교안 후보나 이낙연 후보나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물도 제가 보기엔 별 차이 없습니다. 뭐 둘 다 전직 총리고.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하에 초대 총리, 황교안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하의 마지막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다. 그런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 그러니까 당신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이낙연 후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권 심판론의 그늘 속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지금 검찰에 대한 압박, 뭐 이런 거, 경제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서울에서 41대 52%가 부정이니까 이거를 안고 가야 된다. 굉장한 핸디캡이죠. 서로의 단점이 있는 겁니다. 장점도 있는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인물구도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구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구도가 민주당은 이낙연과 황교안 구도, 한국당은 문재인과 황교안 구도. 어떤 구도를 유권자들이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집권 3년 거의 끝날 무렵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입니다. 정권의 중간평가입니다. 이 부분을 한국당이 잘 활용하면 종로 선거도 이길 수 있다. 이낙연이라는 사람을 안 보이게 하는 선거로 문재인과 황교안 구도로 가져가면 이길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의 얘기라고 한다면 결국 진영 간의 분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당 계열로 보면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지금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전남 곡성, 순천 곡성 뭐 여기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의 대표를 지낸 적이 있죠. 그럼 이정현 의원이 과연 호남표를 많이 가져갈 것이냐, 한국당 표를 많이 가져갈 것이냐. 애매하지만 저는 한국당 표를 많이 가져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정현 의원이 여기에서 힘을 몰아주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한테 본인이 그냥 황교안 대표로 단일화하겠다라고 한다면 황교안 대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정현 의원이 1, 2%라도 가져가면 황교안 대표한테 손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주당 쪽 진영의 분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당 후보가 나와서 조금 가져간다면 이낙연 후보한테 좀 불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손학규 대표가 있는 바른미래당이 뭐 호남 정당들을 다 통합한다고 합니다. 이 통합해서 거기서 후보를 낸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 것이냐? 저는 이낙연 후보한테 불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호남 자민련입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 호남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한테 불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황교안 대표한테는 더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진다. 왜냐면 그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게 바로 지난 2016년 총선 때 보면 국민의당이 5.6%를 가져갔습니다. 물론 이때 뭐 그래도 정세균 후보가 승리하긴 했지만 19대 때는 완전히 2파전이 돼서 정세균 후보가 승리했고 이때는 정세균 홍사덕 구도였죠.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선진당이 4.7%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박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거는 자유선진당 잘 아시죠? 뭐 이해창당이라고 하는 거기서 표를 나눠 가져갔는데도 이렇게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이 18대 총선이라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워낙 강한 가운데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 직후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그 선거에서는 한국당 계열이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종로 선거에서 이겼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본다면 정의당이나 아니면 그 지금 손학규 대표의 바른미래당이 만약에 이제 호남 정당을 일제 다 통합해서 서울 종로에 후보를 내기로 한다면 그러면 아마도 몇 퍼센트 정도는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또 안철수당이 있는데 그럼 안철수당 후보가 나오면 이거는 이낙연 후보한테 도움이 되냐 황교안 후보한테 도움이 되냐 애매하죠. 중도를 표방했으니까 애매합니다. 그런데 그 당도 몇 퍼센트 정도는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아마 안철수당 거기 후보가 나온다면 황교안 대표표와 이낙연 후보표를 비슷하게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승부의 관건은 민주당 진영이 분열하느냐 한국당 진영이 분열하느냐인데 민주당 진영이 약간 분열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바른미래당 지금 손학규 대표가 그 대표로 있는 바른미래당과 호남정당이 만약에 통합해서 하나의 후보를 낸다면 이낙연 후보한테 약간 불리한 정도. 그렇게 되면 이낙연 황교안 싸움 이건 아주 팽팽한 구도가 돼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가정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손학규 계열의 호남 정당이 종로에 누구를 후보로 낼 것이냐에 따라서 승패의 분수령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상당한 만약에 뭐 손학규 대표가 직접 나온다든가 뭐 이런 정도가 된다면 황교안 대표한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아이고 우리는 어차피 민주당 뭐 아류정당입니다 뭐 이러고서 거기에 그 별 득표력이 없는 사람을 종로에 공천을 한다고 한다면 이낙연 후보의 당선에 별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바른미래당 계열의 후보가 누가 나올 것인지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낙연 황교안의 당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서울 종로 선거의 승부수가 과연 뭐냐 하는 걸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종로 선거를 관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